18세기에 아주 혁명적인 여행법을 제안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마치 예상치 못한 혜성처럼 밤하늘에 나타나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책이라고 말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집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호기심이 마구 샘솟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자인 그자비의 드 메스트르는 아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무려 42일 동안 자신의 방을 여행했고 그걸 완수했다고 말이죠. 이 독특한 여행기는 바로 이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2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간까지 딱 명시하면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 새로운 여행법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이걸 인류 전체를 위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그냥 방구석에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위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자는 이 여정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는 활력의 샘이 되어주고 또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연고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위안과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행의 가장 놀라운 장점, 바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숫자 0이 보이시죠? 네,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이 여행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저자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여행을 통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독특한 여행법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여행의 보편적인 매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여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이 여행에 초대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용감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한가한 사람, 바쁜 사람 모두를 위한 여행이죠. 특히 그는 시련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세상의 불친절함에 지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삶에 지친 당신,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두운 생각은 모두 떨쳐버리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하고 말이죠. 이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은요, 그 본질이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나 질투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운명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내 안에서 비롯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만의 행복인 셈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 42일일까요? 한 달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정확히 42일. 이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여행의 시작이 저자의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슬쩍 스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바로 그 질문, 왜 하필 42일이었을까? 이제 곧 그 놀랍고도 유머러스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드디어 관절이 드러납니다. 이 심오한 철학과 여행은요, 사실 강제로 감금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방 안에서 머무는 건 자유였지만 방 밖으로 나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그 죄목은 바로 결투였습니다. 이토록 고상한 사유의 여정이 실은 아주 세속적이고 명예를 건 다툼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이 책이 고결한 철학과 인간적인 엉뚱함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섞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갇힌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위대한 여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철학 체계,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동물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영혼과 본능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마치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나눈 것처럼 저자 역시 인간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둘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또 너무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저자는 플라톤이 물질을 타자, 즉 다른 것이라고 불렀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 영혼에 결합된 이 동물이야말로 진정한 타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온갖 지이한 장난을 치는 존재가 바로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영혼과 동물의 관계는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 같아요. 영혼은 고차원적인 생각과 계획, 즉 법을 만들지만 동물은 그저 현재의 감각과 습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예를 들어 영혼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동물은 눈앞의 달콤한 케이크를 향해 그냥 손을 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동물을 잘 훈련시켜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혼자서도 척척 잘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물이 알아서 걷고 먹고 심지어 책장을 넘기게 만들면 그동안 영혼은 이 성가신 동반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유로운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천재적인 인간의 위대한 거업이자 창의성과 깊은 사유의 비밀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일상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영혼과 동물의 분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법한 아주 친숙한 예시들일 거예요. 책을 읽다가 문득 다른 재미있는 생각에 빠져서 방금 읽은 페이지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자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이 여행을 떠난 순간입니다. 영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따라서 저 멀리 날아가 버렸지만 우리의 동물은 명령받은 대로 기계적으로 눈을 움직여서 글자를 계속 읽고 있었던 거죠. 이 흔한 경험이 바로 영혼과 동물의 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이라는 녀석은 때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자가 한 번은 염원이 그림이라는 숭고한 예술에 대해 명상에 잠겨있는 동안 그의 동물이 목적지도 잊은 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서 결국 엉뚱한 집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거든요. 이건 영혼의 감독이 없을 때 우리의 몸, 즉 동물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생각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쾌한 증거죠. 하지만 이 영혼의 여행에는 단점과 위험도 따릅니다. 한 번은 저자의 영혼이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그의 동물이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붓젓가락을 집어드는 바람에 손가락을 심하게 데웠다고 해요. 이건 영혼의 이성적인 판단과 예지력이 없을 때 순수한 본능에만 의존하는 동물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완전한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경험으로 귀결됩니다. 육신은 방 안에 묶여있지만 영혼은 우주 끝까지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지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천상을 유영하는 것, 즉 자신의 존재를 2배로 늘리는 이 경험이야말로 저자가 말하는 내방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궁극의 기쁨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책이 제시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이 특별한 여행의 다음 장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 여행기는요, 정말 독특합니다. 주인공이 단 한 발짝도 자기 방을 나가지 않고 42일 동안 오직 생각과 상상만으로 엄청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인공, 즉 화자가 자기 자신을 영혼과 동물이라는 두 존재로 나누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세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영혼은 이성과 상상력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니고 동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거였죠. 자, 이제 그는 이렇게 분리됐던 둘이 어떻게 다시 극적으로 만나는지 방 안에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요, 바로 그 합일의 순간, 그 절정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들릴 곳은 바로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 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품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억이죠. 화자는 이 초상화를 통해서 저 멀리 형이상하게 세계를 떠돌던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이 작은 방 안, 자신의 육체 속으로 순식간에 불려 들어오는지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화자는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 멀리 우주를 여행하면서 형이상하게 복잡한 미로를 헤매고 있죠. 그런데 그의 몸, 즉 동물은 완전히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벽에 걸린 오트카스텔 부인의 초상화를 향해 손을 뻗어요. 그리고는 뽀얗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주는 어떤 조용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 멀리 우주를 떠돌던 영혼조차 이 미세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몸이 느끼는 감각이 영혼에게 희미하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재회의 과정은요, 아주 점진적이면서도 정말 극적입니다. 처음 먼지를 닦아내니까 저 멀리 있던 영혼이 아주 미약한 쾌감의 전율을 느껴요. 그러다 얼굴이 드러나자 그 감정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영혼은 마침내 돌아올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젖은 스펀지가 얼굴을 쓱 스쳐 지나가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치 유성처럼 돌진해서 육체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황홀경에 빠지죠. 감각적인 자극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순식간에 현실로 확 끌어당기는지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영혼과 동물이 하나가 된 이 순간, 화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는 과거의 한순간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림 속 여인이 진짜로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 바로 그녀야! 하고 외칩니다. 그녀가 나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어. 곧 사랑을 고백할 거야. 이 짧지만 강렬한 환희의 순간, 그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가장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황홀경은 정말 찰나에 불과했어요. 냉정한 이성이 곧바로 고개를 들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한 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그는 다시 땅 위를 살아가는 무심한 군 중의 한 명으로 돌아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렬한 추억이나 예술작품에 푹 빠져 있다가 현실로 돌아올 때 이와 비슷한 감각의 낙차를 경험하곤 하죠. 이 짧은 이야기는 그의 영혼, 동물 이론이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초상화와의 강렬한 재회를 뒤로하고 화자는 갑자기 앞으로의 여정을 잠시 멈춰야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침대입니다. 하지만 그냥 침대가 아니에요. 그 침대의 색깔이 가진 아주 깊은 힘,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색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는 잠시 멈춰서는 겁니다. 화자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면 분홍색과 흰색으로 된 침구를 꼭 가져야 한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이 두 색은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연은 꽃의 여왕인 장미에게 바로 이 색을 주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알릴 때 동틀녘 구름을 이 매력적인 빛깔로 물들입니다. 이처럼 색깔은 우리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색이 우리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자가 이 분홍과 흰색을 이렇게까지 숭배하는 데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 색들은 그냥 예쁜 색, 그 이상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한순간, 가장 생생했던 이미지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덕 위에 서 있던 사랑스러운 로잘리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죠. 이 문장은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암시하면서 우리를 그 장면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은 이렇습니다. 일행이 가파른 길을 오를 때 민첩했던 로잘리가 훌쩍 앞서가서 언덕 꼭대기에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뒤따라오는 일행을 향해 돌아보죠. 화자는 바로 그때의 모습이 분홍과 흰색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푸른 녹음을 배경으로 운동 때문에 붉어진 그녀의 뺨, 산호 같은 입술, 설화석고처럼 하얀 목이 어우러진 그 모습. 이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력해서 더 이상 방 안을 둘러보는 여행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로잘리의 이미지가 그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이죠. 여행이 잠시 멈춘 사이 화자는 자신의 고독을 채워주는 두 존재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의 하인 조아네티와 그의 개 로지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는 봉사와 충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관계와는 다른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조아네티는 그냥 하인이 아닙니다. 그는 화자의 영혼이 여행을 떠나서 자리를 비웠을 때 홀로 남겨진 동물, 즉 육체를 돌봐주는 특별한 안내자예요. 주인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너무 익숙해서 그의 동물이 양말을 뒤집어 신으려고 하거나 허리에 칼차능을 입고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조용히 몸짓으로 알려주죠. 화자는 자기 몸이 사실상 두 개의 영혼, 그러니까 자기 영혼과 조아네티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고까지 말합니다. 말없이 행하는 그의 봉사는 시끄러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침마다 벌어지는 그들만의 의식은 조아네티의 지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화자가 침대 속에서 민기적거리며 게으름을 피울 때 조아네티는 온갖 핑계를 대는 주인을 그저 묵묵히 받아주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방 한가운데에 팔짱을 딱 낀 채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이 말없는 질책이요, 게으름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그 어떤 장황한 설교보다도 효과적이어서 화자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된대요. 조아네티는 진정한 소통이 꼭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한 번은 조아네티가 오트카스텔 부인의 초상화를 보면서 순수한 호기심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그림은 방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냐는 거죠. 이 순진한 질문에 화자는 갑자기 냉소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렇다면 이 방에 사람이 가득 차면 저 아름다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눈길을 주겠군.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에게 미소를 보내겠지. 그는 그림의 이런 특성에서 원본, 즉 오트카스텔 부인의 불성실함을 발견하면서 씁쓸해합니다. 순수한 관찰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조아네티의 깊은 인품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이어집니다. 어느 날 화자는 조아네티에게 소를 사오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도 잊어버렸다면서 막 화를 내요. 조아네티는 전날에도 비슷한 꾸지람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화자는 그의 건망증을 탓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돈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화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하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아네티는 돈이 없어서 소를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인님이 돈을 안 주셔서 못 샀습니다라고 말해서 주인을 무안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 부당한 분노를 묵묵히 견뎌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화자는 깊은 뉘우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충성심과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화자의 또 다른 동반자 개인 로즈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화자는 로즈를 선량의 생명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함께한 6년 동안 단 한 번도 관계가 서먹해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툼이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었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 건 항상 로즈였다고 고백하죠. 화자는 로즈의 변함없는 애정을 인간의 우정과 비교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인간 친구들은 온갖 약속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우정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변했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로즈는 늘 곁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죠.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동물과의 깊은 유대를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방 안의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허구의 슬픔과 실제의 슬픔이라는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한 점의 판화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은 예술 속 감정에서 현실의 깊은 감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벽에 걸린 판화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담고 있어요. 불행한 샤를로테가 떨리는 손으로 알베르트의 권총을 천천히 닦고 있죠.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사랑의 고뇌와 어두운 예감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냉정한 알베르트는 무심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죠. 화자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저 알베르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샤를로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알베르트의 무심함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판화는 화자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까요? 어쩌면 예술은 우리 자신의 슬픔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샤를로테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상실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야기의 흐름이 갑작스럽고도 아주 개인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걸 예고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술이 주는 그런 추상적인 슬픔에서 벗어나서요. 화자 자신의 삶에 깊이 새겨진 날 것 그대로의 슬픔, 마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한 비탄의 감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짧고 단호한 문장, 이게 바로 샬롯테라는 허구의 세계에서 화자 자신의 파괴적인 개인적 현실로 넘어가는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의 꾸밈이나 설명 없이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슬픔의 무게를 직감할 수 있죠. 화자는 그 친구와의 깊었던 우정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힘든 전쟁터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였어요. 하나의 파이프를 나눠 피우고 같은 컵으로 물을 마셨죠. 하지만 죽음의 신은 숱한 전투 속에서는 친구를 비껴갔다가 오히려 평화로운 겨울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화자는 차라리 전쟁의 소란 속에서였다면 덜 슬펐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락한 휴식 속에서 맞이한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제 그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그 슬픔을 더욱 고독하고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자는 친구가 묻힌 묘지에서 자연이 인간의 비극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주변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우고 새들은 노래하며 친구의 고요한 무덤 위에서는 귀뚜라미가 즐겁게 노래를 이어가죠. 한 개인의 죽음이나 불행은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우주적인 고독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빛을 보면서 화자의 마음속에는 다시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 희망은 논리적인 생각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떠오르는 태양과 자연의 장엄함에 대한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죠. 이 광대한 세상을 만든 존재가 인간을 그저 소멸시키기 위해 창조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멸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여정은 이렇게 깊고도 아련한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존재, 죽음, 기억,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화자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유한한 존재의 의미를 돌아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방한 여행은 이처럼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42일간의 방한 여행, 자비에르 데 메스트르와 함께하는 이 독특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방안을 가득 채운 여러 사물들을 보면서 작가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가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그 공간에 온기를 더하는 살아있는 존재들, 바로 그의 동반자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또 어떤 깊은 생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번 여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작가의 곁을 지키는 동반자들을 만나보고요. 다음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겁니다. 그리고 그림과 음악,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예술인지에 대한 재미있는 논쟁을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창밖 거리의 현실까지 시야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가의 방이 그냥 텅 비어있는 외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충직한 하인, 조아네티,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개, 로제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요, 단순한 하인이나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작가에게는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아네틸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랄까, 조용하면서도 정말 유능하고 또 이해심이 아주 깊어서 우리 이 별난 여행자에게는 정말 완벽한 짝꿍 같은 사람이에요. 시끄럽게 재촉하는 대신 그냥 말없이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게으름을 물리치죠. 특히 작가의 영혼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작가가 타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은 육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정말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타자가 바로 그거예요. 영혼은 저 멀리 여행 중인데 여기 남아있는 작가 자신의 몸뚱이,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하인, 두 사람의 아주 평범한 대화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작가가 사는 추상적인 생각의 세계하고 조아네티가 사는 아주 실용적인 현실 세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어느 날 조아네티가 순진하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초상화 속 눈동자가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죠? 그러자 우리 작가 신나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네는 그림이 평면이라는 걸 모르나? 그 평면의 각점에서 나오는 빛의 광선이 어떻게 반사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과학 원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조아네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이 장면 정말 코미디 같지 않나요? 결국 작가도 설명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작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 원리가 조아네티에게는 그저 신비롭고 이상한 마법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두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나 다른 거죠. 자, 이제 작가가 앉아있는 편안한 안락 의자로 또 다른 동반자가 다가옵니다. 바로 6년 동안 함께한 그의 반려견, 로즈입니다. 작가는 이 로즈를 보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바로 순수하고 조건 없는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로제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애정과 인간 사회의 덧없는 약속들을 아주 예리하게 비교합니다. 인간들은 온갖 거창한 약속을 남발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없잖아요. 그런데 로제맨 어떤 약속도 하지 않지만 항상 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준다는 거죠. 화려한 말과 이에타산으로 얽힌 사교계의 우정보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개의 순수한 사랑이 훨씬 더 진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당시 사회의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작가가 얻는 가장 깊고 심오한 교훈은요, 이런 고상한 철학적 사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또 가슴 아픈 오해에서 비롯되죠. 작가는 조아네티가 소를 사오지 않았다고 버럭 화를 내는데요. 곧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몇 주 동안이나 조아네티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아네티는 자기 주인이 무안해할까봐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작가는 자신의 경솔함과 거친 태도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에 그야말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의 눈물 한 방울로 얼룩진 자신의 구두를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순간 주인과 하인이라는 사회적 계급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인간적인 성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작가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방벽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판화와 그림들을 바라봅니다. 이 그림들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방에 걸린 그림들은 그야말로 인간 감정의 총목록,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괴테의 소설 베르테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드문 것인지 생각에 잠기고요. 또 전쟁에서 잃은 친구를 떠올리면서 아주 개인적인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우골리노 백작 가족이 굶어 죽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상상하고 수많은 총칼 아래서 죽어가는 다서스 기사의 그림을 보면서 숭고한 영웅주의를 떠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가 작가를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작가의 깊고 개인적인 슬픔과 인간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자연의 완전한 무관심, 이 둘 사이의 대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친구를 잃은 영원한 상실감에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귀뚜라미가 생명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인간의 슬픔이라는 게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심지어 완벽한 평온함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그러니까 알프스 산 속의 아름다운 양치기 소녀 그림조차도 결국에는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불안감에 의해 침범당하고 맙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포화가 온 유럽을 뒤덮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작가는 저 평화로운 풍경 너머로 다가오는 전쟁의 소리를 상상하며 어떤 이상향도 현실의 공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평화로운 그림 위에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들로 가득 찬 자신만의 화랑을 둘러보던 작가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논쟁을 한번 벌여보기로 합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과 음악, 과연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예술일까? 이 두 가지 강력한 예술 형식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논쟁을 펼치는 방식이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그림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속성을 가졌다는 거죠. 변하는 유행에 민감한 음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은 수백 년이 지나도 감동을 주지만 우리 증조할머니가 즐겨 듣던 음악은 지금 들으면 좀 우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에게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로 예전에 한 친구였던 오트카스텔 부인에게 들었던 이 한마디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처음 주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내 즐거움이 꼭 증조할머니의 즐거움과 같아야만 하나요? 이 말인즉 시대를 초월하지만 소수의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그림보다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매혹시키는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힘을 가진 음악이 더 위대한 예술이 아니냐는 아주 강력한 반론인 셈이죠. 결국 작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이 이겼다, 음악이 이겼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작가는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정의 진짜 핵심은 답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생각의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 헤매는 그 여정, 이야말로 바로 이 내방 여행의 진짜 의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술에 대한 논쟁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서 작가의 시선은 그야말로 가장 큰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방 안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저 창밖의 세상, 거리로 향하게 됩니다. 작가는 거울을 가리켜 자신의 수집품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장 정직하게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는 이 거울을 통해서 인간의 허영심, 찬란한 젊음,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주제를 깊이 성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인격, 즉 미덕과 악덕까지 비춰주는 도덕적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게 아무 쓸모 없을 거라고 결론 내리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애가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프리즘처럼 빛을 왜곡시키듯이 자신의 결점은 축소하고 장점은 부풀려서 결국엔 스스로를 신처럼 완벽한 존재로 보게 만들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그런데 이 고요한 사색의 여정은 정말 한순간에 아주 만폭하게 중단되고 맙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구걸 소리에 깜짝 놀란 작가가 의자를 급하게 돌리다가 그만 의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충격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문밭의 가난한 남자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맙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물리적 사건이 그를 안락한 방 안에서 끌어내어 문 밖의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대한 작가의 부끄러움은 그의 개 로제와 하인 조아네티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로제는 그 남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꼬리를 치고 조아네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저녁 식사를 그에게 나눠주죠. 이 모습을 본 작가는 깨닫습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구나. 그는 깊은 겸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강렬한 만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던 화려한 사교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 창밖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을 토리노의 반짝이는 카니발 축제를 상상하죠. 화려한 무도회장, 즐거운 음악소리,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의 상상은 멈춥니다. 그리고 쾌락으로 가득 찬 세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계, 단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두 세계의 극명한 대조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부자들이 화려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궁전의 계단에서 헐벗은 채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암울한 모습을 그립니다. 무도회장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오케스트라 소리 너머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듯한 환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 여정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희미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남겨두죠. 그것은 바로 도시의 이름 없는 자선가들에 대한 상상입니다. 화려한 무도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용히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조용한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방 안에서 시작된 여행은 바깥 세상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확장되며 마무리됩니다. 혹시 42일 동안 방 안에 갇힌 채로 여행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자비에드 메스트르의 내 방 여행하는 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자신의 방을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 삼아서 침대에서 소파로 또 안락의자에서 책상으로 창밖 풍경으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외부 세계와의 예기치 않은 충돌로 시작해서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자, 이번 여정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선 갑작스럽게 현실과 부딪히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기억의 보관소를 열어보고요. 또 책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세계로 떠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분열된 자기 자신과 치열한 대화를 나누고 아주 철학적인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깊은 사유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주인공의 평화롭고 고요했던 내면 여행은요, 하나의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이건 그냥 물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문 밖의 세상, 즉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책상이라는 목적지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의 충실한 여행용 마차였던 안락의자가 갑자기 격렬하게 뒤집히면서 주인공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귓가가 윙윙거리고 왼쪽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는 투덜거리죠. 이번 여정에서 겪은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고난의 진짜 원인은 곧 밝혀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고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대비예요. 이 모든 소동이 왜 시작됐냐면 문 밖에서 구걸하는 한 남자의 애처로운 목소리 때문이었거든요.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의자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죠. 그런데 넘어지자마자 주인공의 뱉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게으른 녀석 가서 일이나 해 라는 차가운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넘어진 자신의 사소한 고통과 문 밖에서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진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현실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순간인 거죠. 주인공은 곧이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옹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의 동반자들 덕분이에요. 그들은 분노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애로 반응했거든요. 개 로즈는 문틈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는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요. 충직한 하인 조아네티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얼마 전 다친 군인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망설임 없이 자기 저녁 식사를 전부 모아서 건네줍니다. 이 순수한 행동들 앞에서 여행자는 자신의 이기심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외부 세계와 짧지만 강렬하게 부딪힌 뒤 그는 다시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방 안에서의 물리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 바로 책상에 도착하는데요. 이 책상은 그냥 가구가 아니에요. 그의 과거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책상은 단순한 나무와 노쇠 덩어리가 아닙니다. 뭐랄까, 과거의 자신, 잊혔던 관계, 희미해진 감정들이 잠들어 있는 기록 보관소 같은 곳이죠. 왼쪽 서랍에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필기구들이, 오른쪽 서랍에는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원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중앙 칸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편지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는 이 칸을 기억의 항구라고 부릅니다. 옛 편지들을 읽는다는 건 그와 그의 친구들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의 순수함, 세상을 향한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것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죠.
편지 속 과거의 그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한 우정과 맹목적인 신뢰를 나눴지만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계산하고 떠보는 법을 배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환상의 궁전이 무너진 현실을 사는 것처럼요. 진실을 알아버린 대가로 순수를 잃어버린 셈이죠. 편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말린 꽃 한 송이는 특히나 생생하고 씁쓸한 기억 하나를 소환합니다. 작년 카니발 때였어요. 그는 오트카스텔 부인에게 주기 위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꺾었죠. 무도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장미를 건넸지만 거울 앞에서 한껏 치장하느라 정신이 팔린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이런 냉소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무도회 날 당신의 여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구나. 허영심 앞에서는 사랑의 징표조차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주는 구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이제 책들이 제공하는 무한한 영역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의 서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주죠. 소설과 엄선된 시집으로 가득한 그의 서재는 뭐랄까 타임머신이자 공간 이동장치 같은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잔쟁터부터 지옥의 문턱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떠날 수 있거든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고대 영웅들의 세계를 거니고 오시안의 시를 읊으며 안개 낀 북유럽의 황야를 헤매기도 합니다. 또 리처드슨이나 괴테가 만들어낸 인물들의 사랑과 고뇌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죠. 이 위대한 작가들이야말로 그의 가장 충실한 여행 가이드인 셈입니다. 수많은 문학여행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유독 강렬하게 사로잡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밀턴의 신라권에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좀 의외죠? 물론 그도 사탄이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악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패배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의 의지, 지옥의 문을 박차고 혼돈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는 그 대담한 용기에 매료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이 반항적인 위험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탄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아무리 멀리, 아무리 깊은 곳을 방랑하더라도 그의 시선은 항상 방 한쪽에 놓인 하나의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대리석 흉상이죠. 이 흉상은 그를 허구의 세계에서 끌어내서 더 근원적인 현실로 되돌려 놓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해요. 슬픔에 잠기거나 엉뚱한 공상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흉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혼은 다시 평온을 찾고 존경과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버지의 흉상에 불러일으킨 이 깊은 사색은 이제 내면 여정의 가장 복잡하고 철학적인 단계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존재, 영혼과 동물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 즉 내면의 다툼으로 말이죠. 이 대화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본능의 싸움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냈어요. 이성적인 영혼이 본능적인 동물에게 먼저 따져 묻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런 저급한 쾌락에 빠져 있느냐 하고요. 그러자 동물이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여기 버려두고 혼자 고상한 척 상상 속 여행이나 떠나지 않느냐 하면서요. 영혼이 자기를 돌보지 않을 때 약간의 즐거움을 찾는 건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하는 거죠.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이 팽팽한 논쟁은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나니 지쳤겠죠. 여행자는 벽난로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대단해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자기 방으로 초대해서 장대한 철학 토론을 벌이는 그런 무대를 마련하거든요. 꿈속에서 고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유령이 차례로 자기 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현대 의사치냐 박사와 함께 등장하고 이어서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철학자 플라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 최고의 지성이자 미인이었던 아스파시아가 등장하면서 꿈속의 정상회담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 꿈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현대가 과거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통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히포크라테스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인간의 사망률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죠. 플라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가 발전했는데 과연 자신의 이상국가가 실현되었냐는 질문에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아스파시아는 또 어떤가요? 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던 고대와는 달리 온갖 장치로 몸을 숨기고 왜곡하는 현대 여성들의 옷차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죠.
결국 이 꿈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것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했던 철학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정말 어이없고 희극적으로 끝납니다. 여행자가 꿈속에서 아스파시아의 아름다운 다리와 신발에 매료돼서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무릎에서 자고 있던 개 로즈가 주인의 움직임을 자기를 예뻐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그의 품에 와락 뛰어든 거죠. 그 순간 거대했던 꿈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그는 다시 자신의 방 벽난로 앞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우주를 유영하던 길고 긴 여행도 이제 끝을 맞이합니다. 42일간의 감금이 끝나고 그는 마침내 방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유의 정의 자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감금을 명령했던 장교가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라고 말해주자 그는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내가 언제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에게 석방은 자유를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적 의무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멍해를 다시 져야 하는 일종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에게 40일간의 감금은 처벌이 아니라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즐길 수 있었던 유쾌한 망명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도달한 마지막 역설입니다. 갇혀있던 방 안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누렸는데 활짝 열린 세상은 오히려 유한한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이죠. 방 안에서는 상상력의 주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주를 횡단했지만 이제 그는 예의와 의무라는 규칙에 묶여서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일종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연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벽 안,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42일간의 방한 여행은 이 심오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이 화자는요, 자신의 아주 소박한 책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의 도서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이 어떻게 무한한 우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의 서재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몇 권의 소설, 그리고 그가 정말 아끼고 골라 뽑은 시인들의 작품이 전부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책의 양이 아니죠. 바로 이 책들 안에 수많은 세계와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장대한 여정의 첫 번째 문은 바로 소설, 즉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은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소설 속 인물들의 삶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는 거죠. 가엾은 클라레사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는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리고요. 또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베르테르, 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클리블랜드라는 인물과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영혼과 영혼이 깊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책에 빠져드는 걸까요? 바로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가치들을 그 안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미덕, 친절, 그리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는 이 상상의 세계 안에서 자신만의 이상적인 연인을 만들어냅니다. 변덕도 없고 가식도 없는 완벽한 존재죠. 그리고 그와 함께 에덴 동산보다 더 황홀한 세상을 직접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서 그는 현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동반자와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모험소설 클리블랜드를 읽을 때 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가 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예요.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자신이 정말 야만인들에게 붙잡혀서 산채로 구워먹힐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요. 책 속의 위험이 곧 그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몰입력 아닌가요? 이제 화자는 소설이 주는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리고 시가 펼쳐내는 저 광활하고 장대한 우주로 여정을 옮기죠. 소설이 인간의 깊은 감정을 탐험하는 세계였다면 시는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초월하는 장엄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오시안, 이런 위대한 시인들이 바로 그의 여행 안내자입니다. 그는 이들의 시를 따라서 신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고 원정대의 배에 올라타고요. 또 고대 그리스의 비극,
그 참혹한 현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여행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지하 세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엔 은하수를 가로질러 저 멀리 가장 먼 별까지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끝, 그 경계인 혼돈의 문에 도착하죠. 그의 상상력 앞에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요, 수천 년 전의 고대 비극이 오늘날 신문에 실린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렬한 공포와 전율을 안겨줍니다. 아트레우스 가문의 그 끔찍한 운명,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고 광기에 휩싸인 오레스테스의 모습이 현실의 어떤 비극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화가 현실을 압도하는 문학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 문학적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화자는 다른 어떤 시인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가장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의 상상력의 비상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죠. 밀턴과 함께하는 여정은 정말 극과 극을 오갑니다. 먼저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눈부시게 빛나는 천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날아오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의 심장부로 곤두박질 칩니다. 천국의 빛과 지옥의 어둠, 그 양극단을 오가는 이 장대한 여행은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화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바로 밀턴이 그려낸 사탄에 대해 감탄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도 사탄이 타락한 천사고 그의 의도가 사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 극심한 불행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굳건함, 그 장대한 용기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매료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 불굴의 의지, 그 자체의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아주 복잡하고도 솔직한 심경의 토로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멀리 천국과 지옥의 끝을 오가며 여행하더라도 결국 그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방 안의 한 특정 사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장 맨 꼭대기에 놓여있는 흉상. 바로 이 사물이 그의 모든 화려하고 공상적인 비행을 끝내고 그를 고요한 현실의 항구로 데려오는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흉상은 그의 감정적 그리고 철학적인 기준점이자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상상 속에서 아무리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겪고 혼란에 빠져 있더라도 아버지의 흉상을 한번 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혼은 다시 조율되고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흉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침묵의 대화를 건넵니다. 이 내면의 독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깊은 슬픔의 정체를 알게 되죠. 바로 그의 가족이 조국에서 추방당해서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 있다는 비극입니다. 개인의 슬픔이 시대의 아픔과 깊이 연결되는 아주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암울하기만 한 성찰은 결국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록 나라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그의 미덕에 대한 기억과 삶의 모범만큼은 그 어떤 복정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캄캄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주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대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철학적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루는 두 개의 부분, 즉 이성적인 영혼과 본능적인 동물 사이의 아주 격렬한 논쟁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카니발의 그 흥겨운 분위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밤, 그의 동물적인 자아가 꿈속에서 억눌렀던 욕망을 마음껏 펼칩니다. 그러다 불안한 잠에서 깨어나죠. 그의 영혼은 통제되지 않았던 이 욕망의 폭주를 보고 분노하고 여기서부터 둘의 격렬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갈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영혼은 동물의 무절제와 불복종을 따끔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쾌락에 빠질 수 있느냐 하고요. 그러자 동물이 맞받아칩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나를 빼놓고 혼자서만 그렇게 고상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건데 라면서요. 영혼의 위선과 이기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동물의 주장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영혼의 그 야만적인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쓸데없는 결투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자신이 다치고 이 방에 갇히게 된 거라고 소리치죠.
영혼이 고상한 명분, 자존심 같은 걸 좇는 동안에 육체적인 고통과 이 모든 감금의 불편함은 오롯이 자기, 즉 동물의 몫이었다는 절규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리고 있던 영혼이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이성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감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하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커피 좀 끓여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커피라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약속함으로써 그렇게 거세게 반항하던 동물의 주의를 완벽하게 돌려버리고 순식간에 반란을 잠재우는 거죠. 정말 심오했던 철학적 논쟁이 결국 커피 한 잔의 한기 앞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화자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어떻게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사물과 경험에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있는 채로 낡은 외투 한 벌과 하룻밤의 꿈속에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이 겨울 여행용 외투는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화자에게는 상상 속 여정을 떠나기 위한 필수적인 의복인 셈이죠. 이 외투를 딱 입는 순간 그는 단순히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받는 걸 넘어서서요, 마치 인도의 신 비슈누처럼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에 안주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대한 철학적 여행자로 변신하는 스위치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핵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용감한 군인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민간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마음이 옷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반대로 옷이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론 경고가 되는 한 백작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 첫째, 백작이 갑자기 경비 근무를 서라는 소환을 받아요. 둘째, 너무 갑작스러워서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잠옷 가운을 걸치고 아픈 척하기로 합니다. 셋째, 그런데 아픈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정말로 몸이 으슬으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결국엔 가족들이 의사를 부르고 의사는 진짜 열이 있다면서 피를 뽑는 치료를 처방하죠. 결국 그는 진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때 아닌 잠옷 가운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상적인 철학은 잠자는 동안 바로 꿈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는 꿈이라는 무대 위에 고대의 위대한 정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거대한 토론을 주최합니다. 꿈속 토론의 주제는 바로 의학의 발전입니다. 현대의사인 신야 박사가 혈액순환의 발견이라든지 현대의학이 이룬 눈부신 성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놓죠. 하지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차분하게 한마디로 그의 주장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승해오는 망자의 수가 줄었는가? 결국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유한한 운명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그 냉정한 사실 앞에 현대의사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어서 철학자 플라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의학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정치학은 성공했는가? 내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국가는 이제 현실이 되었는가? 이 날카로운 질문에 현대의사는 그저 눈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가 담겨있는 의미심장한 꿈이죠. 자, 42일간에 걸친 이 방 안에서의 장대한 여정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갑니다. 화자에게 드디어 방을 떠나도 좋다는 소식, 이른바 자유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요, 이 석방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자유를 빼앗은 적도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는 저들이 자신의 진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 방 안에서 누렸던 무한한 상상의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였다고 항변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두 종류의 자유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세상이 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자유는 고작 이 도시라는 작은 점 안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자유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가 이 방 안에서 누렸던 자유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내 마음대로 여행하는 정신의 절대적인 자유였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석방은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속박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직무의 의무, 사교계의 예의 같은 그런 멍에를 다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이성, 즉 영혼은 이 방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의 육체, 즉 동물적 자아는 바깥 세상의 맑은 공기와 햇빛을 너무나도 갈망하며 그를 문 쪽으로 이끄는 거죠. 영혼과 육체 사이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42일간의 방한 여행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의 무한한 해방일까요? 그 답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